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최 비서가 관 뚜껑을 들어 올리는 순간 눈앞의 광경에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죽었다던 강대성 회장이 두 눈을 번쩍 뜨고 있었습니다. 관 안쪽 하얀 천에는 손톱으로 미친 듯이 긁어댄 핏자국이 선명했고 목덜미 뒤에는 시퍼런 바늘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관 바깥에서는 장남이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제가 회장직을 이어받겠습니다. 가짜 눈물 뒤에 감춰진 살인자의 웃음.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죽인 줄 알았던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 관 속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부기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광그룹 강대성 회장의 연결식이 열리는 날 서울 강남의 BVIP 장례식장은 대한민국 정재계의 심장이 한 곳에 모인 듯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대강당까지 이어지는 긴 복도에는 하얀 국화 수천송이가 빈틈없이 깔려 있었고 그 끝에 놓인 최고급 고동나무 관은 검은 비단으로 감싸여 은은한 조명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걸음 소리조차 두꺼운 카펫에 묻혀 사라졌고 간간히 터지는 울음소리만이 장내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상주석에 앉은 강진우가 검은 양복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이 불효자 자식은 어떡합니까? 강진우의 어깨가 들썩이며 꺼이꺼이 통곡하는 모습에 조문객들이 하나둘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강진우의 숙여진 얼굴 뒤로 감춰진 입꼬리는 비열하게 올라가 있었고 눈물을 닦는 척하며 실눈을 떠서 조문객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너무 상심 마라. 내가 기운을 차려야 태광그룹을 이끌 것 아니냐. 내 아버님도 하늘에서 내 걱정만 하실 게다. 태광그룹의 원로 이사가 강진우의 등을 다독이며 위로했습니다. 강진우가 억지로 눈물을 짜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제가 정신을 차려야지요. 아버지께서 평생 일구신 태광,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목소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였지만 강진우의 양복 주머니 안에는 이미 자기가 회장 자리에 앉겠다는 주주총회 종이가 빳빳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각 관 옆을 묵묵히 지키고 서 있던 비서실장 최태호는 미동도 없이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안쪽에는 식은땀이 축축하게 배어 있었고 바지 옆단에 붙인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태호의 귀에는 가짜로 우는 강진우의 소리 따위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관 안쪽에서 들려올지도 모르는 소리에 온 신경을 쏟고 있었습니다. 슥! 최태호의 손가락이 딱 멈추었습니다. 쥐 죽은 듯 조용한 장내에 아주 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듯한 아주 가느다란 소리가 관 안쪽에서 들려온 것입니다. 슥! 슥! 최태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을 시작했지만 그는 얼굴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고 차분하게 마이크에 속삭였습니다. 비상 상황이다. 3층 복도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가방이 발견됐다. 당장 조문객들을 밖으로 대피시켜라. 1초도 지체하지 마라. 무전이 떨어지자마자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대강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손님 여러분, 위험한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일단 모두 건물 밖으로 피하십시오. 빨리요, 서두르세요. 순식간에 장례식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니, 폭발물이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세상에, 장례식장에 폭탄이 웬 말이야. 영감님, 얼른 갑시다. 강진우도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호원이 강진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상주님, 여기 계시면 위험합니다. 일단 나가셔야 합니다. 아, 내 아버지과는 어떡하고. 이게 무슨 소리야 대체? 강진우가 툴툴거렸지만 억센 경호원들의 손에 이끌려 쫓겨나듯 대강당을 나갔습니다. 3분도 안 되어 넓은 장례식장에는 최태호 비서 단 한 명만 남았습니다. 최태호가 관 앞으로 번개처럼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무거운 관 뚜껑을 확 들어 올리는 순간 최태호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강대성 회장이 두 눈을 번쩍 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강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관 안쪽 하얀 천에는 손톱으로 긁어낸 자국이 피 맺힌 채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긁었는지 손톱 끝이 다 뭉개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저 최 비서입니다. 최태호가 낮은 목소리로 외치며 강 회장의 몸을 살피다 기겁했습니다. 목덜미 뒤쪽에 시퍼런 바늘 자국이 있었고 그 주변이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푸른 반점이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독약을 쓴 게로구나. 최태호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장남 강진우가 아버지를 잠재우려고 몰래 사들였다는 그 무서운 독약이었습니다. 최태호는 오늘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둔 실리콘 마네킹을 꺼냈습니다. 진짜 사람처럼 생긴 인형을 관 속에 눕히고 살아있는 강 회장을 의료용 가방에 조심스럽게 옮겨 담았습니다. 강 회장이 쉰 소리로 신음했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견디십시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회장님을 살려내겠습니다. 최태호가 강 회장을 어깨에 메고 창고 쪽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의 모든 CCTV 카메라가 짠 듯이 멈춰섰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기계를 조작해 최태호의 움직임을 보지 못하게 가려준 것입니다. 최태호는 회장을 데리고 장례식장 구석에 숨겨진 좁고 차가운 골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좁은 방이었지만 지금은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최태호가 미리 숨겨둔 산소 호흡기를 강 회장의 코에 씌워드렸습니다. 습, 습. 산소가 들어가자 강 회장의 눈에 힘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최태호의 손등을 꽉 잡은 강 회장이 손가락 끝으로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읒, 이, 니은, 오, 진우. 그놈이 나를. 최태호가 강 회장의 손을 두 손으로 포개 잡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놈이 저지른 죄 제가 다 밝혀내겠습니다. 지금은 기운을 차리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 시각 밖에서는 폭발물 소동이 가라앉고 조문객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강진우가 관 앞에 서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마지막 길까지 평탄치가 않네요. 저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이번 주 금요일에 회장으로 취임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사람들이 박수를 쳤지만 강진우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관 속에 누워 있는 것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실리콘 인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태호는 강 회장을 모시고 장례식장 후문에 대기 중이던 흰색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겉에는 의료 폐기물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안쪽은 웬만한 병원보다 좋은 시설이 갖춰진 비밀 구급차였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일지 내놔봐. 후문 경비원이 앞을 막아섰지만 최태호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가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기 점검 수거 차량입니다. 여기 확인하세요. 경비원이 대충 보고 차단기를 열어주자 트럭은 쏜살같이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최태호는 추격자를 따돌리려고 일부러 좁은 시골길로만 달렸습니다. 차를 3번이나 바꿔 타며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강 회장의 몸이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약 기운이 다시 퍼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최태호가 차를 세우고 달려가 강 회장의 팔에 수액을 꽂고 피를 맑게 하는 기계를 돌렸습니다. 강 회장이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야, 부산 항구 지하 창고로 가라. 내 비밀 금고가 거기 있어. 이 카드로만 열린다. 강 회장이 가슴팍에서 지문 인식 카드를 꺼내 주었습니다. 예,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다 왔습니다. 강 회장의 정신이 자꾸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최태호는 회장님이 잠들지 못하게 귀에 대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놓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회장님 지분이 32%입니다. 강진우 그놈은 고작 18%밖에 안 돼요. 회장님이 돌아가셔야 그놈 세상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눈 감으시면 안 됩니다. 새벽 3시 드디어 부산 영도 바닷가 근처 낡은 냉동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짠물이 뱀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어두운 곳이었지만 그곳 창고 벽 뒤에는 강 회장만을 위한 비밀 기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최태호가 비밀번호를 누르자 벽이 스르르 열리며 깨끗한 병실이 나타났습니다. 최태호는 강 회장을 침대에 눕히고 총을 꺼내 장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목숨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한편 장례식장에 남아있던 강진우는 뒤늦게 관 속 시신이 가짜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야? 인형이라고? 이 최태호 자식이 감히 나를 속여. 강진우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당장 찾아내. 살아있든 죽어있든 상관없어. 아버지가 입을 열면 우린 끝이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서 입을 막아버려. 은신처 침대에 누운 강 회장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더니 문틈으로 작은 메모리 칩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주고 사라진 것입니다. 최태호가 컴퓨터에 그 칩을 꽂아보더니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이겁니다. 강진우가 해외 도박꾼들한테 회사 주식을 팔아넘기려 한 증거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 소리에 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영양제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이빨로 까서 벌컥벌컥 마신 강 회장이 핏발선 눈으로 말했습니다. 태호야, 내 장례식에서 그놈이 웃고 있더냐? 강 회장의 손이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내 자식이라 믿었는데, 내 핏줄이라 다 주려 했는데, 그놈이 내 등에 칼을 꽂아? 강 회장이 몸을 일으켜 세우려 힘을 줬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어줄 줄 알았느냐? 내 손으로 그놈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기 전엔 난 절대로 안 죽는다. 창고 밖으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보다 강 회장의 분노 섞인 거친 숨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광그룹 본사 로비에는 강진우 신임 회장 취임 축하라고 적힌 대형 화환 수십 개가 끝도 없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전광판에는 주가 그래프가 빨간불을 켜며 쑥쑥 올라가고 있었고 태광그룹 후계구도 안정이라는 뉴스 자막이 쉴 새 없이 흘러갔습니다. 본사 직원들은 화환 사이를 지나치며 서로 눈치만 살폈고 누구 하나 감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부산 영도의 은신처에서 강 회장은 간이 침대에 겨우 몸을 일으킨 채 벽에 걸린 작은 TV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앵커가 아주 또박또박 뉴스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속보입니다. 태광그룹 강대성 회장의 사망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고인이 남긴 유언장에 따라 장남 강진우 씨가 차기 회장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강 회장의 마른 손가락이 입을 위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유언장, 저 천벌을 받을 놈이. 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감히 유언장을 조작해? 강 회장이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최태호 비서가 TV를 끄며 강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강진우가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서 공증까지 마친 모양입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한 게 틀림없습니다. 강 회장이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관자놀이에 핏줄이 툭 튀어나왔지만
독약 기운 때문에 주먹에 힘이 들어가질 않아 이불만 구겨 잡았습니다. 태호야, 박 행장을 찾아라. 내 비자금 관리하던 박종식이 말이다. 그놈한테 우리가 반격할 미천이 들어있다. 그 돈이 있어야 저 괴물을 잡는다. 최태호가 고개를 깊게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제가 당장 접선 장소를 잡겠습니다. 회장님은 여기서 절대로 꼼짝 마시고 쉬고 계셔야 합니다. 강 회장이 나가는 최태호의 소매를 꽉 붙잡았습니다. 조심해라, 태호야. 진우 그놈은 내가 내 품에서 키운 독사다. 언제 어디서 내 목덜미를 물어뜯을지 몰라. 절대로 방심하지 마라. 예, 회장님. 제 목숨 걸고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최태호가 호텔 로비에서 박종식 행장을 만난 것은 오전 10시였습니다. 하지만 최태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 행장이 이미 강진우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틀 전 강진우의 신복 정혜수가 박 행장을 찾아가 거액의 돈 뭉치를 내밀며 협박 섞인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박 행장님, 솔직해집시다. 강 회장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사람 돈 지키려다 행장님 목숨까지 날리고 싶으십니까? 여기 100억 원짜리 약속 증서입니다. 최태호가 어디서 나타나는지만 알려주시면 이 돈 다 행장님 겁니다. 박 행장은 결국 눈앞의 돈과 목숨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강 회장, 미안하오. 나도 일단 살고 봐야 하지 않겠소. 남포동 호텔 로비에서 만난 최태호가 박 행장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행장님, 회장님이 살아계십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박 행장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신용을 하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 무슨 천운이란 말입니까? 회장님이 살아계시다니. 그래, 지금 어디 계신 건가요? 얼른 모시러 갑시다. 최태호는 아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장소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반격할 자금이 급합니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그럼요, 자금이 있어야죠. 내 차에 서류가 있으니 지하 주차장으로 갑시다. 얼른요. 박 행장을 따라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에 탄 최태호의 뒤통수로 싸늘한 기운이 몰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시커먼 옷을 입은 괴한들이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꼼짝 마. 손들어. 최태호가 바닥에 거꾸러지며 박 행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행장님, 당신까지 어떻게 이럴 수가. 박 행장이 차갑게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네, 최 실장. 나도 내 목숨이 하나뿐이라 어쩔 수가 없었어. 원망 말게나. 그 순간 최태호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이 배신자 놈들, 너희 뜻대로는 안 될 거다. 최태호는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괴한의 팔을 단번에 꺾어버렸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최태호는 순식간에 2명을 때려 눕히고 괴한의 총을 빼서 무릎을 쏴버렸습니다. 탕, 탕, 주차장에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괴한이 휘두른 칼날이 최태호의 옆구리를 깊게 베고 지나갔습니다. 흑, 옆구리에서 뜨거운 피가 왈칵 쏟아졌습니다. 최태호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며 비상구 계단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 시각 영도의 은신처에 혼자 남겨진 강 회장에게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독약의 부작용 때문에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며 침대 아래로 굴러떨어진 것입니다. 태호야, 태호야, 어디 있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강 회장은 홀로 신음하며 아들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옆구리에 피를 철철 흘리며 호텔 뒷골목으로 빠져나온 최태호의 뒤로 검은 차들이 굉음을 내며 쫓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오토바이 한 대가 최태호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헬멧을 쓴 여자가 외쳤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타요. 얼른. 최태호가 오토바이 뒷자리에 몸을 던지자 오토바이가 화살처럼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여자는 한 손으로 권총을 쏴 추격차들의 타이어를
펑펑 터뜨려 버렸습니다. 정말 귀신 같은 솜씨였습니다. 최태호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다잡으며 은신처 주소가 적힌 쪽지를 여자의 주머니에 쑤셔 넣고 기절해 버렸습니다. 은신처에 도착해 헬멧을 벗은 라이더의 정체는 놀랍게도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바닥에 쓰러진 강 회장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신 차려요, 강대성 회장님.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강 회장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넌 누구냐? 윤지아예요. 20년 전에 당신이 내쫓은 아들 강진태의 딸이라고요. 내 아버지는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는데 당신은 참 오래도 사시네요. 강 회장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기가 내쫓았던 핏줄이 자기를 구하러 오다니. 지아야, 내가 어떻게 지아라고 부르지 마요. 징그러우니까. 난 당신을 사랑해서 구한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 죽게 만든 저 강진우 놈을 내 손으로 찢어 죽이려고 당신을 이용하는 것뿐이니까. 윤지아는 컴퓨터를 켜서 강진우와 박 행장이 짜고 친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강 회장은 눈을 감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놈이, 내 아들이라는 놈이 나를 확인 사살하라고 시켰단 말이냐. 그날 밤 강진우가 보낸 불도저들이 창고 벽을 사정없이 들이받았습니다. 쾅! 쾅!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 안에 다 무너져요. 빨리 도망쳐야 해요. 윤지아가 환풍구를 폭발시켜 탈출로를 뚫었습니다. 최태호와 윤지아는 강 회장을 카트에 싣고 좁은 구멍을 통해 바다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창고가 굉음을 내며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바닷가 바위에 몸을 기대고 부서지는 파도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나를 죽이려 불을 지르고 건물을 무너뜨렸느냐? 좋다. 이제 너와 나는 부자관계가 아니라 사냥꾼과 짐승이다. 내 손으로 내 숨통을 끊기 전까진 저승사자도 나를 못 데려가. 무너진 창고 잔해 속에서 강 회장의 이름이 적힌 옷 조각을 발견한 강진우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정말 살아있었어. 그 늙은이가 괴물이 되어 돌아왔어. 밤바다의 파도 소리보다 강진우의 공포 섞인 비명이 더 크게 울려 퍼지는 밤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새벽은 비린내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생선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녹은 얼음물이 흘러 질퍽거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축축한 바닥에 반사되어 골목 전체가 누르스름하게 빛났고 어디선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기분 나쁘게 이어졌습니다. 강 회장은 최태호의 어깨에 매달린 채 골목 끝에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넘어갈 듯 거칠었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 발끝이 바닥을 질질 끌렸습니다. 윤지아가 골목 모퉁이에서 고개를 살짝 내밀어 앞쪽을 살폈습니다. 즉, 앞쪽은 완전히 포위됐어요. 경찰차 세대에 딱 봐도 깡패 같은 놈들이 골목마다 깔렸네요. 윤지아가 뒤로 물러나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최태호가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옆구리에 붙인 거즈가 시뻘건 피로 다시 푹 젖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CCTV는 어떻게 됐나? 제 손 안에 있죠. 안면 인식 카메라에 노이즈를 걸어놨으니 우리 얼굴은 안 떠요. 하지만 놈들이 눈을 부라리고 직접 뒤지고 다니니 여기서 오래 버티긴 글렀어요. 강 회장이 최태호의 어깨를 붙잡은 채 고개를 힘겹게 들었습니다. 태호야, 나 같은 늙은이 때문에 너까지 죽게 생겼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회장님, 그런 약한 소리 마십시오.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최태호가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총알은 딱 4발이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가서 놈들 시선을 끌겠습니다. 그 틈에 윤지아 씨가 회장님 모시고 여길 빠져나가세요. 안 돼요. 그러다 당신 혼자 죽으려고요? 회장님만 사신다면 제 목숨 하나는 아깝지 않습니다.
최태호가 권총을 꽉 쥐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익! 골목 왼편의 낡은 셔터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녹슨 철문이 올라가며 안쪽에서 구수한 된장 냄새와 뜨거운 김이 확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봐요. 죽고 싶어 환장했어? 얼른 들어와요, 빨리.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할머니 한 분이 셔터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뭐하고 멍하니 서 있어. 경찰놈들이 코앞까지 닥쳤는데 얼른 들어오라니까. 윤지아가 골목 끝에서 번쩍이는 손전등 불빛을 보고 최태호의 등을 확 밀었습니다. 세 사람이 허겁지겁 안으로 들어가자 할머니가 재빨리 셔터를 내리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마솥 앞에 선 할머니가 강 회장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강 회장의 얼굴을 보던 할머니의 눈매가 무섭게 매서워졌습니다. 강대성, 당신 태광그룹 강대성 회장 맞지? 최태호가 깜짝 놀라 권총을 치켜들었습니다. 할머니, 회장님을 아십니까? 할머니가 콧방귀를 뀌며 권총 따위는 무시하고 말을 내뱉었습니다. 모를 리가 있나? 내 남편하고 애지중지 키운 아들 목숨을 앗아간 왼수놈인데. 순간 가게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가마솥에서 국물 끓는 소리만 보글보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박금순이었습니다. 15년 전 태광건설 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남편과 아들을 한나란시에 잃은 유가족이었습니다. 당시 강 회장은 사고를 덮으려 인부들 잘못이라며 보상금 몇 푼의 사건을 끝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강 회장을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미웠어. 매일 밤 당신이 벼락 맞고 죽으라고 빌고 또 빌었단 말이야. 최태호가 강 회장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저희를 신고하실 겁니까? 할머니가 한참 동안 강 회장의 초라한 꼬락서니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무장갑을 벗어 던졌습니다. 신고는 무슨, 다 죽어가는 늙은이를 경찰한테 넘기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해. 할머니는 냉동실 선반 뒤에 숨겨진 비밀방으로 세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옛날에 밀수품이나 숨기던 좁은 방이었지만 지금은 더할 나위 없는 요새였습니다. 할머니가 솥에서 뽀얀 돼지국밥 한 그릇을 듬뿍 떠와 강 회장 앞에 툭 놓았습니다. 이거 먹어두쇼. 죽더라도 배는 채우고 죽어야 저승길 안 억울할 거 아니여. 평생 1,000만 원짜리 사내 진미만 먹던 강 회장 앞에 3,000원짜리 시장 국밥이 놓였습니다. 강 회장은 손이 떨려 숟가락조차 들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임자. 시끄러워. 미안하면 나중에 돈으로 갚든가. 지금은 입 다물고 밥이나 쳐넣으쇼. 그때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진우가 경찰을 매수해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경찰들이 셔터를 쾅쾅 두드렸습니다. 박 할머니는 태연하게 셔터를 올리고 국자를 휘저었습니다. 아이고, 이 새벽에 국밥 먹으러 왔어? 테러범은 무슨, 여기 쥐새끼 한 마리 없으니까 당장 나가. 할머니의 기세에 눌린 경찰들이 허탕을 치고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윤지아는 노트북을 두드려 강진우의 비밀 자금을 역으로 털어버렸습니다. 성공이에요. 강진우가 꼽을 쳐둔 500억 할아버지 계좌로 싹 옮겼어요. 박 행장 그 인간은 이제 빈털털이에요. 동시에 박 행장에게서 살려달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강진우가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독약병이 강진우 집 금고에 있다는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서울로 가겠습니다. 그 증거물만 있으면 강진우를 감옥에 쳐넣을 수 있습니다. 최태호가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매캐한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강진우가 시장에 불을 지르라고 시킨 것입니다. 이 미친놈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강 회장이 분노로 몸을 떨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윤지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손 써놨어요. 윤지아가 시장 전체 스피커를 해킹했습니다. 곧 시장 바닥에 강진우의 잔인한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불질러. 상인들이 타 죽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그 노인네 끌어내란 말이야. 그 소리를 들은 시장 상인들이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라고? 저 잡놈이 우리 시장을 다 태우겠다고? 아, 생선 괴짝 가져와. 리어카로 길 막아. 저놈들 한 발짝도 못 들어오게 해. 수백 명의 상인들이 리어카와 좌판을 끌고 나와 인간 성벽을 쌓았습니다. 경찰도 흑독 깡패들도 성난 민심 앞에 꼼짝달싹 못했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최태호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강 회장이 박 할머니의 마른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내 반드시 살아서 당신 아들 한을 풀어주겠소. 내 목숨 걸고 약속하오. 박 할머니는 츤데레처럼 손을 획 뿌리치며 국밥 한 그릇을 더 내밀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이거 마저 다 먹어. 살아야 복수를 하든 사죄를 하든 할 거 아니여. 서울 본가 서재로 돌아온 강진우는 금고가 텅 빈 것을 보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야? 누가 내 금고를 털어갔어?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야. 벽에 걸린 강 회장의 사진이 비웃기라도 하듯 강진우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진우의 도둑고양이 같은 짓거리를 잡으러 그 소굴로 들어간 건 최태호 비서였습니다. 부산을 떠나기 전 똑순이 손녀 지아가 컴퓨터를 두드려 강진우 집 구석구석을 훤히 들여다보고 길을 터준 덕분이었지요. 새벽 4시 서울 성북동에 있는 강진우의 으리으리한 집은 높은 담벼락 위로 조명이 번쩍이며 돈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었습니다. 최태호는 아픈 옆구리를 부여잡고 담쟁이 덩굴을 타 넘어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상처가 말썽이네. 그래도 여기서 멈출 순 없지. 최태호가 이를 악물며 귀에 꽂은 이어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지아씨, 나 들어왔어요. 서재 위치 정확합니까? 그럼요. 2층 끝방이에요.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가 있는데 그 뒷판을 오른쪽 모서리로 3번 톡톡톡 누르면 비밀 칸이 열려요.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거니 틀림없을 거예요. 최태호는 살금살금 복도를 지나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비싼 가죽 냄새가 진동했고 책상 위에는 강진우가 처먹다 남긴 양주잔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천벌을 받을 놈, 아버지는 사경을 헤매는데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최태호가 책장을 밀어젖히자 번쩍이는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지아가 알려준 대로 번호를 누르고 뒷벽을 3번 두드리자 딸깍하고 비밀 공간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시퍼런 빛이 도는 유리병 하나와 누런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찾았다. 이게 바로 그 독약이구나. 유리병엔 신경독 ND7이라고 무시무시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같이 나온 종이를 펼쳐본 최태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런 미친놈을 봤나? 자기 도박빚 800억을 갚으려고 회사 지분을 깡패놈들한테 넘기기로 계약을 해? 강진우는 아버지를 죽이려 한 것도 모자라 평생 일군 회사를 통째로 도박 빚잔치에 쓰려 했던 것입니다. 최태호가 증거물을 챙겨 나오려는데 아래층에서 구두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도둑이야. 2층에 누가 있다? 잡아라. 강진우가 깔아놓은 흑독 깡패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최태호는 계단 위에서 총을 쏘며 저항했지만 떼거지로 몰려드는 놈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어이구, 이 옆구리야. 깡패놈이 발로 상처를 걷어차자 최태호는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졌습니다. 목을 조여오는 놈을 간신히 떼어내고 퇴로가 막히자 최태호는 2층 테라스 난간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나뭇가지에 긁히고 바닥에 처박히며 구사일생으로 담을 넘은 최태호는 오토바이를 타고 쏜살같이 도망쳤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부산 산속 암자에 도착하자
밤잠을 설치며 기다리던 강 회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태호야, 아이고, 이 사람아, 몸이 이 꼴이 되어서. 회장님, 여기 증거 가져왔습니다. 최태호가 내민 독약병을 본 강 회장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내 핏줄이라는 놈이 이걸 내 몸에 넣었단 말이냐? 짐승도 제 아비는 안 무는 법인데. 손녀 지아는 가계약서를 보더니 기가 막힌 사실을 또 알아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강진우가 돈을 빌린 이 블랙 이글이라는 회사가요. 알고 보니 강진우를 도와 우리를 뒤쫓던 그 깡패 두목 거래처예요. 처음부터 한패거리였다고요. 강 회장은 기가 차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절주지 스님이 편지 한 통을 들고 왔습니다. 30년 전 강 회장이 도와줬던 고아원 소년이 커서 검찰총장이 되어 도와주겠다는 소식을 보내온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준혁이가 나를 기억해주다니. 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지아야, 서울 종로에 가면 내가 숨겨둔 진짜 인감이 있다. 그걸 찾아야 강진우가 만든 가짜 서류를 찢어버릴 수 있어. 그리고 태호야, 시장 가서 박 할머니 모셔오너라. 그분 없이는 내가 서울까지 갈 기운이 안 난다. 박 할머니는 처음엔 내가 왜 가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아들의 원한을 갚자는 말에 악치마를 벗어던졌습니다. 내 자식 죽인 놈 면상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갑시다, 서울로. 네 사람은 변장을 하고 국도를 타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좁은 지하 스튜디오에 도착한 강 회장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주주총회 날 온 세상에 자기 목소리를 터뜨릴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태호야, 내 손 잡아라. 나 연습해야겠다. 무슨 연습 말씀입니까, 회장님? 내일 주총장에 들어갈 땐 휠체어 안 탄다. 내 두 발로 꼿꼿이 걸어 들어가서 그 잡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거다. 밤새도록 좁은 방에서 엎어지고 자빠지며 걷기 연습을 하는 강 회장의 이마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박 할머니는 옆에서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회장님. 조금만 더 힘내쇼. 내일이면 그놈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수 있으니까. 창밖엔 새벽별이 반짝이며 다가올 거대한 반격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광그룹 본사 대강당은 아침 9시부터 벌집을 쑤신 듯 북적거렸습니다. 무대 정면에는 강진우 회장 취임식이라는 번쩍이는 금박 현수막이 걸렸고 천장까지 닿을 듯한 대형 깃발들이 세워졌습니다. 500개 좌석은 빈틈없이 꽉 찼고 신문방송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강진우는 무대 뒤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번듯한 검은 양복에 금 단추까지 달고 새로 산 구두를 신은 꼬락서니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마음에 드는지 입꼬리를 삐죽 올리며 혼잣말을 짓거렸습니다. 드디어 오늘이다. 이제 이 태광그룹은 내 세상이야. 누구도 나를 못 건드려. 신복 정혜수가 서류를 내밀며 아첨을 떨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사들도 다 입을 맞췄으니 걱정 마십시오. 그래, 아버지 가짜 유골함도 잘 모셔뒀지? 세상 사람들 다 속았을 거야, 그치? 강진우는 낄낄거리며 대기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취임식이 시작됐습니다. 강진우가 당당하게 무대로 걸어나가 마이크 앞에 서서 뻔뻔하게 입을 뗐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태광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탁 소리와 함께 대강당의 불이 몽땅 꺼져버렸습니다. 사방이 깜깜해지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정전이야? 무슨 취임식에 불이 다 나가. 강진우가 당황해서 마이크를 꽉 잡고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금방 고칠 겁니다. 빨리 불 안 켜? 그런데 갑자기 무대 뒤 커다란 화면에 불이 확 들어오더니
한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강대성 회장이었습니다. 꼿꼿하게 앉아 정면을 쳐다보는 강 회장의 얼굴이 화면 가득 차올랐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대강당 전체가 울릴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나 태광그룹 회장 강대성이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순식간에 대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숨도 못 쉬고 화면만 쳐다봤습니다. 강진우는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마이크를 잡은 손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화면 속 강 회장이 호통을 쳤습니다. 내 자식이라는 강진우가 나한테 독약을 먹여주기려 했다. 그리고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 내 자리를 뺏으려 했다. 화면이 바뀌더니 시퍼런 독약병과 강진우가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 계약서가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이놈은 도박빚 800억을 갚으려고 우리 태광그룹을 외국 깡패놈들한테 팔아먹으려 했다. 이게 바로 그 증거다. 장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어대고 주주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진우가 기겁해서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화면 꺼. 당장 전원 내려버려. 안 들려. 하지만 손녀 지아가 기계를 다 잠가버려서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화면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행사장 뒷문이 활짝 열리며 한 노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할머니의 팔을 꼭 붙잡고 강대성 회장이 자기 두 발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새벽까지 넘어지고 자빠지며 연습했던 그 걸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유령을 본 듯 입을 벌리고 귀를 터줬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회장님이 진짜 살아오셨네. 어머나, 기적이네 기적이야. 강진우는 제 발로 걸어오는 아버지를 보자 다리가 후들거려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강 회장은 박할머니의 팔을 놓고 홀로 단상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강진우 앞에 우뚝 섰습니다. 아버지. 강진우가 벌벌 떨며 말을 더듬는 순간 강 회장의 마른 손바닥이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온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이 자리에 앉으라고 했느냐? 이 천벌을 받을 놈 같으니라고. 강 회장의 호통에 강진우는 뺨을 감싸 쥐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진우 씨, 아버지를 죽이려 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진우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철컥 채워졌습니다. 아첨하던 이사들도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나갔습니다. 강진우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강 회장은 말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강 회장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서서 뒤편에 서 있는 박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박할머니가 저의 은인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큰 잘못을 저질러 이분의 가족을 잃게 만들었는데 이분은 죽어가는 저를 숨겨주고 국밥을 말아주시며 살려주셨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내 아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이분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태광그룹은 돈만 아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 귀한 줄 아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하더니 온 대강당이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시장 국밥집 박할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앞치마 대신 새로 산 옷소매로 닦아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지옥 같던 원한이 씻겨 내려가는 참으로 눈부신 아침이었습니다. 천벌을 받은 강진우가 감옥으로 끌려가고 태광그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강 회장은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목숨을 걸고 자기를 지킨 최태호를 부사장으로 앉혔고 잃어버린 손녀 지아도 정식으로 가문에 들였습니다. 우리 박 할머니의 국밥집도 번듯한 새 건물로 이사 대접을 받았지요. 보름 뒤 경기도 외곽의 공기 좋은 수목원에서 네 사람이 모여 단란하게 고기를 구웠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할머니가 상추를 한 움큼 씻어오며
강 회장에게 핀잔을 줬습니다. 에휴, 영감님, 고기 좀 적당히 드셔요. 속 버릴까 겁나네. 몸도 아직 다 안 축축났으면서. 강 회장이 허허 웃으며 상추쌈을 크게 한 입 베물었습니다. 임자, 나 장례식장관 속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야. 이 맛난 고기 한 점이 뭐가 무섭다고 그래. 지아야, 너도 많이 먹어라. 강 회장은 품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지아에게 건넸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기신 소중한 금목걸이였습니다. 지아야, 내 아들놈 때문에 내 아비도 고생 많았고 너도 고생 많았다. 이 할애비가 정말 미안하구나. 이거 차고 이제부턴 행복하게만 살아라. 지아는 목걸이를 꼭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가운 해커였던 지아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최태호 부사장이 기분 좋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회사가 아주 잘 돌아갑니다. 주가도 쑥쑥 오르고 직원들도 다 회장님만 믿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 좀 보시죠. 강 회장이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 회장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또박또박 박힌 글자들이 물에 젖은 종이처럼 흐물흐물 번지더니 사방이 하얀 안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왜 이래? 글자가 안 보여. 강 회장이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더니 그만 잔디밭 위로 털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세 사람이 달려들었지만 강 회장은 이미 정신을 잃은 뒤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강 회장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어두운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독약이 문제입니다. 그 나쁜 놈이 넣은 독이 뇌세포를 야금야금 파먹고 있어요. 이제 인지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실에서 눈을 뜬 강 회장은 방금 의사가 한 말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태호야, 오늘 우리 고기 구워 먹은 거 참 맛있었지? 근데 내가 왜 여기 누워있냐? 우리 집에 가야지. 최태호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차마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강 회장의 병세는 무섭게 나빠졌습니다. 방금 밥을 먹고도 누가 내 밥 안 주냐며 떼를 쓰고 평생 같이 일한 최태호를 보고 누구신데 자꾸 나한테 말을 거냐며 낯설어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태광그룹 주가는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감옥에 있던 강진우는 이 소식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히히, 하늘이 돕는구나.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고? 변호사 불러. 당장 성년 후견인 신청해. 아버지가 미쳤으니까 내가 대신 회사를 맡아야겠다고 법원에 떼를 쓰란 말이야. 강진우는 감옥 안에서도 숨겨둔 뒷돈을 풀어 외국 투기꾼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고는 강 회장이 침대에 누워 침을 흘리거나 벽을 보고 멍하니 있는 모습이 담긴 병원 CCTV 영상을 인터넷에 쫙 퍼뜨렸습니다. 저런 미친 노인네한테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을 맡길 수 있습니까? 당장 해임해야 합니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강 회장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아이고,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라며 혀를 찼습니다. 강 회장은 밤중에 환자복만 입고 맨발로 병원을 빠져나갔다가 빗길 골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기까지 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온 초라한 강 회장의 모습에 온 국민이 혀를 찼습니다. 박할머니가 울면서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영감님, 정신 좀 차려봐요. 나 누군지 알겠어? 강 회장은 초점 없는 눈으로 할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나 국밥 좀 주러 오셨나? 박할머니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때 손녀 지아가 결연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할아버지 머리에 전기 신호를 보내서 딱 1시간 동안만 정신을 맑게 돌려놓는 기계가 있대요. 하지만 지아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1시간이 지나면 할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히 못 알아보게 될 거예요. 기억이 통째로 지워질 수도 있대요. 병실 안엔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시 정신이 돌아온 강 회장이 지아의 설명을 듣더니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지아야, 태호야, 내 인생 마지막 1시간을 태광을 지키는 데 쓰겠다. 그 잡놈한테 내 평생의 땀방울을 넘겨줄 순 없어. 당장 그 기계 가져와라. 강 회장의 눈에 마지막 불꽃이 번쩍였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는 늙은 사자의 마지막 포효였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7시 손녀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강 회장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눈은 뜨고 있었지만 자기가 누군지 앞에 있는 처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가방에서 스위스서 건너온 작은 기계를 꺼내 강 회장의 양쪽 관자놀이에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시작할게요. 딱 1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면 저를 잊으셔도 원망 안 할게요. 지아가 눈을 감고 전원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10초, 20초. 정적이 흐르던 병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초점 없이 풀려있던 강 회장의 눈동자에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이내 번쩍 빛이 났습니다. 지아야. 강 회장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에 지아는 그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예, 할아버지. 저 알아보시겠어요? 강 회장은 침대를 짚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멍청하게 침을 흘리던 노인은 간대없고 호랑이 같은 눈빛을 한 태광그룹 총수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태호야, 옷 가져와라. 제일 좋은 양복으로 내놔. 강 회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와이셔츠 단추를 직접 채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늙고 병든 자기 모습을 보며 강 회장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참 모질게도 살았다. 태호야, 가자. 내 인생 마지막 불꽃을 태우러 가야겠다. 아침 8시 5분 주주총회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휠체어도 타지 않고 꼿꼿하게 걸어 들어오는 강 회장의 모습에 대강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진우가 보낸 변호사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아니, 회장님, 정신도 온전치 못한 분이 여긴 왜 오셨습니까? 당장 병원으로 모셔. 강 회장이 변호사를 서슬 퍼런 눈으로 노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아, 내 이름은 강대성이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를 만큼 머리가 썩지 않았어. 비켜라, 이 잡놈아. 강 회장의 기백에 변호사는 대답도 못하고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강 회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15분뿐이었습니다. 지아가 준비한 화면이 커다랗게 켜졌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감옥에 있는 내 아들 강진우가 외국놈들과 짜고 우리 회사를 홀랑 잡아먹으려 한 증거입니다. 자기 아비를 죽이려 한 놈이 이제는 회사까지 팔아치우려 합니다. 화면 가득 강진우의 비자금 세탁 경로가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즉각 움직여 강진우의 공범들을 체포해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강 회장은 미리 준비한 서류에 펜을 들었습니다. 나 강대성은 오늘 이 시간부로 내 모든 주식을 사회에 환원한다. 이제 태광그룹은 내 자식 놈의 것도 누구의 것도 아니다. 오직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국민의 회사가 될 것이다. 강 회장은 정성 들여 자기 이름 석자를 꾹꾹 눌러 썼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 장면을 전 세계로 생중계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공증인이 확실합니다. 라고 외치는 순간 온 장내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8시 18분. 이제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온 강 회장은 최태호 부사장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귓속말을 남겼습니다. 고생했다, 태호야. 넌 내 아들보다 100번 1000번 나은 놈이다. 고맙다, 친구야. 그 말을 끝으로 강 회장의 눈에서 빛이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꼿꼿하던 허리가 굽어지고 최태호의 품으로 털썩 쓰러졌습니다. 1시간이 다 된 것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이 소식을 들은 강진우는 미친 사람처럼
벽에 머리를 들이받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내 돈, 내 회사. 아버지, 제발 지워줘요. 그거 다 내 거란 말이야. 피가 철철 흐르는 강진우의 비명은 차가운 감방 벽에 부딪혀 사라졌습니다. 열흘 뒤 병원에서 깨어난 강 회장은 옆에 앉아 우는 최태호를 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신데 자꾸 울어요? 사탕 줄까요? 최태호는 꺽꺽거리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아도 창가에서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비록 할아버지는 자기를 잊었지만 할아버지가 지켜낸 정의는 세상 천지에 가득했습니다. 강 회장은 이제 부산 영도 바다가 훤히 보이는 작은 별장에서 박할머니가 끓여주는 국밥을 먹으며 삽니다. 기억은 없어도 바닷바람이 시원하고 국밥이 따뜻하니 그저 허허 웃기만 합니다. 최태호는 매달 내려와 회장님의 신발끈을 묶어주며 말합니다. 회장님, 오늘도 태광 주가가 올랐습니다. 회장님이 참 잘하셨습니다. 강 회장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최태호의 손을 잡아줍니다. 돈도 명예도 다 잊었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 하나만은 가슴 깊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를 다 겪고 난 뒤에야 찾아온 참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태광그룹 본사 앞마당에는 예전에 그 무섭고 딱딱한 회장님 동상 대신 아주 정겨운 동상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점퍼 차림의 강 회장님이 우리 박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 인자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지요. 그 밑에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지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적셨습니다. 부산 영도 바닷가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는 작은 집에서 강 회장은 매일 아침 눈을 떴습니다. 영감님, 인제 그만 일어나쇼. 뜨끈한 국밥 대령했으니까 얼른 드셔야지. 박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냄비를 들고 들어오면 강 회장은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맛있다. 임자가 끓여주는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이야.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지 강 회장은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뚝딱 비워냈습니다. 정신은 오락가락해서 자기가 누군지도 잊었지만 국밥의 따뜻함과 할머니의 정성만큼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 회장은 밥을 먹고 나면 할머니를 따라 마당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흙을 만지며 상추 모종도 심고 물도 주었지요. 무지개가 생기면 손으로 잡으려 허공을 휘젓는 강 회장을 보며 박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에휴, 저 양반. 회장 소리 들을 때보다 지금이 100번 1000번 행복해 보이네. 서울에서는 최태호 부사장이 훌륭한 회장님이 되어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지아도 세계적인 박사가 되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인공지능 할아버지를 만들었지요. 부모 없는 아이들이 컴퓨터 속 강 회장님 목소리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얘야, 힘들면 잠시 쉬어가렴. 하지만 절대로 내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라. 화면 속 강 회장님의 인자한 말씀에 눈물을 닦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감옥에 갇힌 강진우는 천벌을 톡톡히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 썼던 그 독약 성분이 제 몸에도 스며들어 아버지와 똑같이 치매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여기 갇혀 있는지도 잊은 채 벽만 멍하니 쳐다보는 강진우의 모습은 그야말로 인과응보였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텃밭에서 빨간 채송화를 보던 강 회장의 눈에 갑자기 형광등이 켜지듯 맑은 빛이 돌았습니다. 딱 몇 초간 정신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옆에서 호미질하던 박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누님, 그동안 참 고마웠어. 나 같은 놈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 박 할머니는 깜짝 놀라 호미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영감님, 정신이 돌아온 거요? 아이고, 세상에. 할머니의 주름진 손 위로 강 회장의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맑은 정신은 금방 다시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 회장은
다시 해맑은 아이 얼굴이 되어 꽃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이 꽃 참 예쁘다. 그치? 박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예뻐요. 당신 마음처럼 아주 예쁘게 피었네. 자갈치 시장 사람들은 이제 강 회장을 우리 영감님이라 부르며 반겼습니다. 생선 장수도 과일 장수도 강 회장만 나타나면 만난 것을 한 보따리씩 안겨줬습니다. 최태호와 지아도 주말마다 내려와 다 같이 둘러앉아 국밥을 먹었지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그 밥상머리 정은 세상 어떤 가족보다 진하고 뜨거웠습니다. 강 회장은 매일 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국밥이 맛있다. 모두가 웃는다. 참 좋다. 이 짧은 한 줄이 강 회장이 평생을 바쳐 찾아낸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붉게 물든 노을을 보며 평상에 누운 강 회장은 최태호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편안한 얼굴로 하늘나라 소풍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장례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모여든 수만 명의 시민이 국화꽃 한 송이씩 들고 길게 줄을 섰습니다. 시장 상인들,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 강 회장님 덕분에 새 삶을 찾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 울고 웃으며 고인을 보냈습니다. 영정사진 속 강 회장님은 양복 차림이 아니라 텃밭에서 흙 묻은 손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영감님, 고생 많았소. 거기선 맘 편히 쉬다가 나중에 국밥 한 그릇 먹으러 또 만납시다. 부산 영도 앞바다에는 오늘도 파도가 잔잔하게 일렁입니다. 국밥 끓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고 사진 속 네 사람의 환한 웃음이 그 작은 집을 영원히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1위 대강그룹의 회장이었던 강대성이라는 사람은 자기 장례식 관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신하들에게 독살당할 뻔한 사람이 충직한 비서의 손에 구출되어 도망치고 숨고 싸웠습니다. 그 험한 길 위에서 자기가 죽인 줄도 몰랐던 손녀를 만났고 자기 때문에 가족을 잃은 할머니의 국밥 한 그릇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천억의 재산도 재계 1위라는 이름도 결국 그 사람을 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아무 조건 없이 내밀어진 따뜻한 손 하나가 죽어가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겁니다. 강대성 회장은 마지막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기억도 이름도 자기가 누구인지도 잊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만은 끝까지 느꼈습니다. 매일 공책에 적었던 그 한 줄이 가슴에 남습니다. 오늘도 국밥이 맛있다. 모두가 웃는다. 참 좋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곁에 진심인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거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